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내용으로 해서 이제 531페이지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근데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중견기업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정보 보호 시스템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중고품이나 금융 리스를 제외한 리스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 사례로 보면 음식점에 같은 경우에 스무디 제조 머신이라든가 커피 머신, 제빙기 뭐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 적용이 됩니다. 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세액공제 배제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우리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적용될 여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투자 중에 정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설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기계장치를 따졌을 때 A 기계와 B 기계, C 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D 기계를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이죠.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정설투자입니다. 정설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설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설투자에 그러니까 대응해서 대체투자가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대체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A 기계, A, B, C 기계가 있는데 C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폐기하고 D 기계를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정설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투자한 부분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지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자,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 범위가 연구시험용 시설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중고품이나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각종 이제 그러니까 뭐 시설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가 다 무시하고요. 중소기업 7%, 10%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됩니다.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 공제 중에 중복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 적용됩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지금 방금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 여러 가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 5가지를 합쳐갖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법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년도 과세표준 신고할 때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다음에 모두 요건을 충족할 때는 과거 기준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조 1항 개정 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이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했고, 앞에서 개별적인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21년도에 그냥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개정 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건지 아니면 과거 기준대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건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때 이 경우 종전 세액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다른 공제 자산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했으면 모두 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바뀌는 거고요.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종전세액 공제를 합쳐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제율이 세액 공제율이 10%로 단일화되어 있고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연구시험 관련되는 부분, 운수업 경영하는 자가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중고품, 금융리스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세분화하면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보면 구조자산명이라고 해서 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연화조 관련되는 부분이죠.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종전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해줍니다.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적용해 줍니다. 건설업인 경우에는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건설 기계 장비 있겠죠. 건설 기계 장비가 차량 운반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건설 기계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도소매업의 경우 또는 물류산업의 경우에 보관 창고 시설이나 운반용 화물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이나 이런 쪽들은 건물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운수업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해줍니다. 물론 자가용은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에 인사, 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제 등의 일반 사무 지원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자산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공제 금액을 더해서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10% 해줍니다. 10%. 신성장 사업일 때 12%, 국가전략기술일 때 16% 해줍니다. 근데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다가 10%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가 이제 더 있는데요. 추가공제는 뭐냐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에서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3%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의 3% 더 받을 수 있고요. 이 초과 금액의 3%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기본 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2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의 가산에 대한 부분, 즉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투자 완료한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게 되면 이자 상당액과 세액 공제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기본이고요. 특정 자산별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배제합니다.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되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여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투자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중소기업일 때도 대체 투자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설 투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개를 해주는데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전기 통신 설비 중에 교환 설비, 전송 설비 뭐 이런 부분들, 연구 시험 관련되는 거, 신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설 투자도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뭐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쭉 있습니다. 요건들이 쭉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내일 채용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요거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개인 사업자들은 내일 채용 공제 가입 회사만 거의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한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50%를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업종에 제한 없이 모두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실 때 법 조문을 보다 보면 사업소득세, 갈로 열고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다라고 법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세특례 제한법 한 7조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문들은 전부 다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시근로자 범위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상시근로자 범위 다 살펴봤죠. 그 상시근로자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배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했다면, 같거나 증가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타 사항은 최저한세 적용해야 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액 공제하고 감면이나 중복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확인서 미발급했을 때 세액 공제되느냐? 발급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공제 대상 기업 및 업종인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뭐 개인사업자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적용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든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부분,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 적용 여부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 그 외에는 전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법인은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공제 대상 세액은 고용한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입니다. 인건비 전체 연봉의 30%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건데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의 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업종 판단은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거고요. 중분류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세 세세 분류에서 5단계 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업종이 달라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나 그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혼인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 받았거나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이거나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 초,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즉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었을 때 퇴직했을 때에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일단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갖추고 난 뒤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씩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남녀 모두 적용될 수 있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1년간 인건비 30%, 15%입니다. 이것도 21년도부터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세액 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비교를 해보면 남녀 구분에 있어서 경력 단절 여성은 여성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됩니다. 공제율은 지금 통일됐습니다. 30%, 15%. 경력 단절 여성은 2년 동안 적용해 주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경력 단절 여성은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 시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공제 추징되느냐?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는 추징되는 세액 없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조문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재에 사례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개정할 때 제가 사례를 만들기로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만약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나 이런 재무 원장을 통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 내용 살펴보면 11월 20날에 3,500만 원에서 이렇게 증가된 게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증가됐는데 이 금액을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가시게 되면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투자자산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산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투자자산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투자자산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세액공제 종류별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번 선택하시고요. 자, 투자자산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있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업장 소재지가 있겠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울 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중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해서 투자 적격 여부, 투자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라고 하고요. 포장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계장치 포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명칭 포장기로 했습니다. 자, 투자자산 구입처 F2번 통해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요 동작기계라고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동작기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21년 11월 20날이었습니다. 그죠? 자, 2021년 11월 20날짜 투자금액 3,5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산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요. 저장합니다. 3,500만 원 저장했고요. 자,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는 1번 네모 1번 가에 이상 과세 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 투자가 아니죠. 그 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사업시설 외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우리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었고요. 공제율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공제 나오는데요. 추가공제가 당해연도 3,500만 원하고 직전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전 3년간 투자한 금액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겠고 있다면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통합투자세액공제 105만 원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되고 나면 계산이 되면 우리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이건 감면세액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500만 원에 3%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에 적용이 되어 있고 3%는 직전 연도 금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년도 사업이 개시됐다라고 하면 뭐 적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50만 원하고 105만 원하고 적용이 가능한데 직전 3개년도에 한 푼도 없을 때에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1,5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투자가 1,000만 원이고 초과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12개월이죠. 초과 금액 1,000만 원이다라고 해서 75만 원 추가로 받을 게 있다면 425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 세액공제 관련해서 2월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부분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되고 마지막 칸에 없는 란이 있죠. 여기에서 F12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찾아서 입력하고 2021년 42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제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47페이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세액 공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액 공제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우리 고용 현황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박경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있습니다. 이 직원 종전 근무 기간 1년 이상이고 결혼 임신 관련되는 사유로 퇴사했고요. 그 다음에 출자 관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2020년 4월 10일이라는 거죠. 이날로부터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급여 1,800만 원에 30%에서 54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된 세액공제 조정 금액은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고 단기 세액공제 쪽에 가셔갖고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관련해서 540만 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51페이지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 업종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때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같거나 증가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같거나 증가했다면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고요. 중견기업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증가했다면.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지금 3.8%보다 3.8%인데 이거보다 큰 경우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같다면 그리고 평균 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고 세액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은 20% 해준다라는 거고요. 사후관리는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부터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 시에는 그 공제세액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상당의 가산액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적용 대상 법인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해준다라는 겁니다. 직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 내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때에는 4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에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면 500만 원이고요. 중견기업 900, 중소기업 1,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냐에 따라서 청년이냐 아니냐, 청년이라 하더라도 세공제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공제액에서 청년 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청년 외 근로자, 그죠? 청년 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은 700만 원, 수도권 밖은 77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법인과 개인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 제외 업종 비교를 한번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는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 사업자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조문을 읽어보다 보면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적용할 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산출세액입니다. 근데 그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계속 제가 지금 세액공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쪽에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자꾸 막 강조를 드립니다.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범위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상시근로자 관련되는 거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인원수가 0.5명으로 계산이 되거나 0.75명으로 계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동그라미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자, 휴직자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포함되느냐 여부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급여의 원천징수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 사실은 없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예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입사율은 말일자 기준으로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일 근처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급여 수준이 그달 입사월의 급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입사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이라든가 이런 것 건강보험법 적용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에 하나의 납부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입사한 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자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등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범위에서 무조건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우리 고용정대 계산할 때는 무조건 제외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도 청년 범위에 들어가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할 때 60세 넘으신 분들인 경우에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런 분들도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범위에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수 계산은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수 분에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 1명은 0.5명이고요.
지원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우리 뭐 개인 쪽에서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한번 보면 법인 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본점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 증대. 우리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장이 2개 있다라고 하면 A 사업장, B 사업장 있을 때 고용 증대 어떻게 할 거냐? 합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합쳐서 생각한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인데 연속해서 갱신되면 상시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1년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이면 포함된다.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라고 하는 것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따지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 개인 소득세는 과세 기간 개시일입니다. 과세 기간 개시일로 들어갑니다.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했든 말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냥 1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1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금액 있죠. 그걸 1년간 추가 적용해 줍니다. 중소기업은 2년간 해준다라는 거죠. 2년간 해줍니다. 결국에는 최대 3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년간 고용 감소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액 가산액은 없습니다. 그냥 이자 상당액만, 그러니까 세액공제액만 추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부분 설명드리는데 보시면, 자, 이겁니다. 2018년도에 세액공제가, 자, 18년도에 17년도 대비해서 1명이 증가했죠. 1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1명 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100만 원이죠. 자, 19년도에는 7명입니다. 18년도 대비해서 최초 세액공제 받았던 1차 세액공제 받았던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자, 20년도에는 18년도 1차 세액공제 받았던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18년도 때 청년이 1명 늘어나서 1차, 2차, 3차에서 3번에 걸쳐서 3,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와서 세액공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인원 7명이 18년도 대비해서 1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1명에 대해서 1차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자, 이렇게 1차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19년 1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년도 인원 기준으로 해서 20년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제 또 일어납니다. 그죠? 또 받을 수 있고요. 21년도에 인원이 19년도 대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죠. 또 추가 공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19년도의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죠? 19년도는 18년도 2차분과 19년도 1차분 합쳐서 총 2,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년도에도 똑같은 논리로 20년도가 19년도 대비해서 1명 늘었기 때문에 1명. 그 다음에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18년도는 어떻게 되죠? 18년도 3차, 19년도 2차, 20년도 1차분이죠. 합쳐서 3,300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3,300만 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21년도는
21년도 대비 21년도가 20년도 대비 1명 늘었죠. 그래서 1명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1년도 세액공제 총액은 얼마죠? 19년도 3차분, 20년도 2차분, 21년도 1차분 해서 총 3,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에 다시 증가한 경우에 고용정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년간 추가세액공제해 줍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우리 고용유지에 대한 세법 조문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최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초로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1차, 2차, 3차에서 3년 동안 적용이 되죠. 그 3년 동안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최초가 1차 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1차 연도에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배제를 합니다. 자, 연도부터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2차 연도에 직원이 감소했다면 2차 연도 세액공제 배제되고 3차 연도에 오히려 늘어났다 하더라도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했다면 청년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우리가 2020년도에는 유예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2020년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2020년도 유예되는 부분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헷갈립니다. 그건 무시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사례를 넣어서 보시면 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걸 가정했고요. 고용이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18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17년도 대비 18년도에 1명 늘어서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19년도였댔죠. 18년도 최초 연도가 1차 연도가 이게 1차였으니까요. 1차 연도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합니다. 그죠? 그리고 20년도에는 자, 최초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가 배제됩니다. 추가 공제가 배제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년도를 한번 볼까요? 19년도에 자, 6명에서 7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 1차 세액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자, 20년도에 어떻게 되죠? 20년도에는 19년도 최초보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배제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면 21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이때도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이고요. 자, 예외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2020년도 없이 21년도가 19년도 비해서 증가했다면 이때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지금 요 사례는 예외까지 고려하면 예외 고려 시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죠? 추가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도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대비 20년도에 감소했죠.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가가 되겠죠. 추가 공제 없습니다. 21년도에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4명으로 늘어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됩니다. 그죠? 세액공제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체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만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2017년도에 고용인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4명입니다. 제가 표를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4명이고 청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2명이 늘었고 청년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년 1명, 청년 외 1명 해서 각각 세액공제 신청할 겁니다. 자, 19년도에 전체가 늘었습니다. 그죠?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가 공제해 줍니다. 자, 20년도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0년도에 갔는데 자, 전체는 늘었는데 청년이 감소했죠. 그죠?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외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배제됩니다. 자, 19년도에 자, 18년도 대비해서 2명 늘었고요. 2명 증가했는데 청년이 1명 늘었습니다. 그죠? 1명 늘었기 때문에 1명 1명에서 세액공제 적용했습니다. 근데 20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배제하고 추가 공제 적용해 줍니다. 그럼 21년도는 10명으로 됐고 청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이 배제지만 예외로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 후에 증가하면 최초 연도보다 증가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죠. 전체 늘어났고 청년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 줍니다. 이 부분은 20년도는 안 될 거고 이거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년도 세액 공제는 청년 외만 세액 공제가 되고요. 21년도에는 추가 공제 20년도 분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21년도는 늘었죠. 전체가 늘었고 청년이 2명 늘었습니다. 1명 증가했고 청년이 3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1명에 대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 수 기준으로 1명에 대해서 세액 공제만 이루어집니다. 자, 고용 감소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원칙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자, 요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의 7에 6항에 나오는 겁니다. 6항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고용 감소로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고용 감소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청년이 나이가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29세 이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생년월일이 지나게 될 거고요.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직원의 변동은 없었는데 나이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청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죠.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건데 자,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는 나이 시간 경과에 상관없이 청년은 청년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년 고용정대세액 적용 시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 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7항하고 1항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9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7월 달에 29세인 청년이 입사를 했고 21년도에 30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30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20년도에는 1명씩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되고요. 21년도에는 1월 달부터 30세가 됐으니까 청년 외로 바뀌어 버리죠. 1명씩 해서 총 12명.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입사해서 계속 지금 근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원수 어떻게 되느냐? 자, 20년도에는 청년은 0.5명, 청년 외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0.5명이고요. 21년도에는 청년은 제로고요. 청년 외가 1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0.5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0.5명 감소했고 일반이 1명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20년도에는 0.5명에 대한 청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21년도에는 청년은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안 되고 청년 외에는 1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되는데 그 한도가 전체 근로자 증가 인원수이기 때문에 0.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비청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계산 시에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29세였던 청년이 1월 달부터 30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고용 감소로 인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으로 본다라는 거죠. 영원한 청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20년도에 0.5명, 21년도에도 0.5명에서 변동사항 없는 걸로 해서 감소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세액공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세법 조문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그러니까 1차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1차 연도. 1차 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하는 인원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그러니까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1과 2의 금액, 1과 2라고 하는 게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과 비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서 1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액공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추징세액이 계산이 돼주면 좋은데 그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추징세액 계산하는 부분들이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번 금액, 청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인원수에 2번 금액을 적용해서 추징세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한번 보시면,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보다 큰 경우에 추가납부세액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내고 중소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9년도에 인원수 7명, 3명, 10명입니다. 총 20년도에 10명, 8명, 18명이고요. 증감이 3명, 5명, 8명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거, 5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자, 청년이 5명 증가했으니까 1,100만 원. 그러니까 청년 외가 3명이니까 700만 원 해서 총 7,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어떻게 됐죠? 자, 21년도에 20년도 대비해서 보면 인원이 1명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으로 줄었죠.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청년 4명 감소했고요. 전체가 3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세액 추징 금액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세액 추징 금액은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전체 그러니까 청년이 감소한 부분 4명에서 3명을 뺀 금액에 1,100에서 700만 원 차이 금액, 그 다음에 3명에서 1,100만 원에서 3,700만 원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그 논리적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건데, 자, 계산서 한식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 빼기 2, 청년 세액공제하고 청년 외 세액공제 금액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례로 한번 보시면 똑같은 숫자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청년 외가 2명 증가했고요. 청년이 1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죠? 청년만 감소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청년이 감소하면서 청년 외가 그것만큼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차액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1명에 대해서 차액 4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대한 추가 납부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조문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부터 시작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에 다음 연도에 세액 공제받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마지막 3차 연도가 될 겁니다. 이 케이스는 3차 연도에 고용이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뭐 상시 근로자 똑같습니다. 앞에 1차 연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인원수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오히려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두 개 차이 금액에서 1과 2의 차이 금액에 공제 횟수가 나옵니다. 우리 추가 공제가 1차, 2차가 있죠. 그죠? 1차 공제와 2차 공제가 있는데, 공제 횟수 1 아니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1번 금액의 공제 횟수 1 아니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대비 인원수, 그 다음에 19년도 대비해서 3명, 5명, 8명 이렇게 해서 증가해서 3명, 5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도에 인원수가 19년도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추가공제 받았겠죠. 똑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받았습니다. 21년도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전체가 3명 감소했는데 청년이 4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년 세액공제 2번 받았죠. 청년 외 세액공제 2번 받았죠. 그래서 공제 횟수는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금액을 가면, 자, 앞에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20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세액공제 받은 거 한 번 더 받는다라는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9년도 최초보다 그러니까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청년이 4명 감소했고 3명에 1,100에 700만 원인데 2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명에 1,100만 원에 대해서 청년 외가 2번 받았죠. 그래서 7,4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경우에 산식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인원수 곱하기 1에서 2의 차이 금액의 공제 횟수 1번 내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똑같은 사례입니다. 18년도에 7, 3명, 10명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3명, 5명에서 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19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면 여부 20년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에서 2번 세액공제 받았고요. 21년도에 그러니까 청년이 1명 감소했는데 청년 외가 2명 증가해서 결국에 1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1차, 2차 세액공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19년도 18명보다 1명 증가했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중에 다음의 금액 차액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1명에
뭡니까 1,100만 원하고 700만 원 차이 금액 이게 두 번 공제를 받았죠. 그래서 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제가 교육하면서 설명드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뭡니까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613페이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를 한번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과학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인력 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 시키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크게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필요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614페이지에 별표 6에 대한 부분을 6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618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액공제 적용할 때 618페이지에 있는 별표 6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그 세액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비용부터.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기술진흥협회에다가 연구소 명칭을 조회를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소 등록증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보험료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제외되고요.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에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는 데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채용 공제 부담금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채용 공제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되느냐라는 건데 별표 6에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산재보험료가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산재보험료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요거는 공제가 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느냐라는 건데 임원한테 주는 것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적용할 때 연구형 검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연구형 검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출한 외주 가공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세액공제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검형은 소득세법상에 이게 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적시상각 의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공구에서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공구는 적시상각 의제가 되지만 적시상각 의제가 이루어지지만 공구는 그냥 일반 상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일반 상각으로 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령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가 됐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됐든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적시상각 의제에 포함됐을 때는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 안 된다라고 했던 의미의 내용이 회신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안 됐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요거 세액 공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받아갖고
적용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신성장 원천기술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냥 지출금액의 30%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수익금액 분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의 3배를 적용한 금액하고 10% 중에 가장 적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 40%입니다. 그리고 추가 10% 최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지출된 부분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1과 2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있는데 25%고 중소기업은 50%입니다. 단기 발생 금액 기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고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15에서 8%까지, 비중소기업은 0에서 2%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뭐 일반 기업들은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채용공제 가입해서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납입 금액의 25%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국법인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직전과세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증가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증가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예규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 농특세 비과세되고요.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라든가 창작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취소될 때 취소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처음부터 거짓된 또는 부정된 방법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취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인정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중간에 관리가 잘못돼 갖고 인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인정 기준이 미달돼서 취소될 때는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인정 취소일부터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인정 취소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29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있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고 하면서 회사는 일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3,420만 원 지출했다라고 하면서요. 재무제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돼 있다. 재무제표에 뭐 어디에 반영돼 있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수는 2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목에 보면 연구직 인건비, 내일채용공제 부담금,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고용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세 번째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1번의 세 번째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에서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삭제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죠.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2명이고요. 직원 인건비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일반적인 인건비이고 내일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인력개발비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250만 원 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서 합이 2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다 합치게 되면 2,850만 원이 되겠죠. 2,8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인력 개발비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 인력 개발비 300만 원 해서 3,150만 원 세액 공제 신청하시면 되겠고, 증가분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 발생분 3,150만 원이고요. 직전 과세 연도에 납입한 지출한 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 1,8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1,800만 원.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1,600만 원이고요. 18년도 관련되는 부분 1,500만 원. 17년도 관련되는 부분 1,700만 원 해서 평균 증가분이 1,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증가분과 단기 발생분에 대한 세액 공제, 증가분을 적용하니까 675만 원이고 단기 세액 공제가 단기 발생분에 대해서 78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 787만 5천 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에서 연구소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죠. 해당 연구소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라고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인별로 관련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명세 관련해서 우리 내일 채용 공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우리 세액공제 신청서로 갑니다. 우리 세액공제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반영을 합니다. 자, 787만 5천 원 반영했고요. 두 번째 탭에 단기 세액공제 쪽에서 787만 5천 원 단기 공제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와서 8번째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세액공제 명세가 있는데요. F7 세액공제 명세에서 우리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갖고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787만 5천 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하시면 우리 세액공제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고용정대 세액공제 부분에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고용정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납부세액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추가납부세액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사후관리 적용 방법이 우리 교재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 중에 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 공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납세자 편의에서 해석을 했다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입장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예규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뭐 국세청에서 이렇게 예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적용 사례는 20년 고용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2명 증가 있고요. 일반 근로자 2명 증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100만 원에 2명, 700만 원에 2명에서 3,600만 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로
최저한세 적용했는데 2월액이 2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즉 1,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그죠? 1,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공제 받고 2천만 원은 2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21년도에 와서 청년이 2명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 근로자 수가 2명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몇 명 감소한 거죠? 청년 2명만 감소된 겁니다. 그럼 추징세액은 단순하게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2,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2월 공제되는 금액을 줄이면 될 겁니다. 줄이면 되겠지만 우리는 세법에서는, 예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추징세액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추징한 후에 남은 잔액은 2월 세액 공제액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세액 공제 금액 1,600만 원 하고 추징세액 중에 작은 금액 1,600만 원을 21년 소득세 신고 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하고 미달 추징 금액이 있겠죠. 2,200만 원을 추징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1,600만 원밖에 추징을 못했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 800만 원은 2월 세액 공제 금액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요 800만 원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서 소멸이라고 하는 란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멸란에다가 기록한다. 기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은 21년 2월 세액 공제액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21년도에 세액 공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된 세액 공제 금액이 추징이 될 때는 2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먼저 세액 공제 받았던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세액 공제 1,600만 원, 이게 지금 추가 납부로 추징이 되죠. 그죠? 추징이 될 때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했을 텐데 농특세는 환급됩니다. 그죠? 환급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소득세 납부하고 농특세는 환급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도 추가 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규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후관리라고 해서 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세액 공제 받았던 분들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예외 사항으로 유예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전 사업에 세액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20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최초 공제 사업연도에 다음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추가세액 공제 배제, 추가 납부 규정 배제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런데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 규정은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납부 규정에 대해서는 배제한다. 요걸 원래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요걸 배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년에 고용이 감소했으면 추가 납부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게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사후관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후관리라고 해서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이 21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19년도 인원수보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감소하지 않으면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감소하게 되면 추가 세액 공제 배제하고 추가 납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년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년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규정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20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 배제의 의미라고 해서 18년도에
17년도 대비 1명 증가해서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19년도 감소하지 않아서 추가공제 받았고요. 20년도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공제 쭉 갑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18년도인데 그러니까 18년도에 증가해서 추가 납부 받았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최초가 언제죠? 18년도죠. 자, 이렇게 해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 배제되고 추가 납부해야 되는데 추가 납부도 배제한다는 겁니다. 예외사항으로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최초 연도 6명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앞에서 추가 공제가 배제됐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지만 예외사항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18년도 대비해서 쭉 옵니다. 자, 20년도에 5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배제됐고 배제됐습니다. 근데 21년도에 5명입니다. 5명이라는 얘기는 18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죠. 추가 공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추가 납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추가 공제 안 되면서 추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21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정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20년도에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특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 걸렸을 때 되냐 안 되냐라는 건 이건 당연히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적용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되고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 감면에 대한 고용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은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전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에다가 국가 등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입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 증가 인원의 회사 부담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 빼고 5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공제에서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 적용해 줍니다. 자, 그 의미가 19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년도에 감소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2년 동안 해줍니다. 자, 20년도에 세액공제 청년 외만 받았다라고 하면 21년도에도 청년 외만 추가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 청년 상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상시 근로자는 우리 앞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되는 그 범위 있었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내용 요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했었어야 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이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여성이다라는 거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걸 전부 다 합친 걸 말합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인원수 개념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한테 지급한 총급여 이걸 평균 금액으로 계산해서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산재보험 요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산재보험 요율은 보시다 보면 맨 위에 단위가 천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천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용하실 때 이 요율이 100분율로 되어 있는지 1000분율로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천분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착각하셔 갖고 그러니까 100분율로 된 걸로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게 되면 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상시 근로자 범위에 대한 거 나옵니다. 요거는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마찬가지고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상시 근로자 따질 때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4대 보험료 모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화면에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을 거니까 교재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보시면 591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연금 등 가입 제외 근로자, 상시 근로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수는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분의 사업연도에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한다라는 거,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네요. 예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외국인도 사회보험료를 모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 가입했을 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부 가입했을 땐 적용이 불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국민연금 가입 자유자 같은 경우에 법에서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고용정대 세액 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감면과도 중복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 농특세 비과세됩니다. 세액 공제한 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 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사업자 부분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 기간까지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세액 공제 대상 부분이 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리하고, 우리 고용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